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맨 처음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아시죠? 맨 처음 가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맨 처음의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궁금증이 있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정도 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맨 먼저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죠. 맨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계산해 보면 가장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집에 가면 잠자는 시간이 벌써 뭐 8시간, 9시간 이러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은 잠을 또 많이 자거든요.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함께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겹칠 것 같아요. 선생님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오늘 지금 일정연수에는 남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냥 다 밀어낸 거예요. 오지 말라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듯이 유치원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면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하는 게 어떤 길이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죠. 김성환 교육감? 아니면 교육감? 아니면 알피니스트? 뭘 것 같습니까? 이건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이거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감 잡으시겠죠? 그것은 엄마,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가슴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보금자리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엄마를 보면 항상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들은 그러시죠. 내 새끼 주로 쓰는 말이 내 아들 내 딸 이 말도 쓰지만 내 새끼 이 말을 쓰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90세이신데요. 아들을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강아지 왔어. 이 나이의 아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환 교육감이 강아지로 보입니까? 그런데 김성환 교육감의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보면 강아지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아빠는 그럼 뭐야? 아빠는 뭐야? 그래서 아빠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요, 이런 존재래요.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는 존재. 근데 이거를 아빠들이 잘 알게 되면 자녀들과 어떻게 서로 시간을 보낼 거냐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물어보면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시키거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김성환 교육감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아빠로서 말을 많이 했겠다, 전혀 하지 않았겠다, 적당히 했겠다. 적당히 많이 했다고요? 많이 안 했는데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 가면 갈수록 아빠, 엄마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다시 입을 벌릴 때까지. 어, 제주 조천면인데요. 거기에 가면 시인의 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시인이 그 카페를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이름은 손세실리아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우리 지역 정읍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족은 경기도 일산에 있고요. 이분의 시집 중에 이런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꿈결에 시를 베다. 베개 베는 것처럼 꿈결에 시를 베다라는 시예요. 시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를 울린 마라토너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 시 아시는 분? 유치원 일에 바쁜데 언제 시를 읽겠어요? 그러죠? 예. 나를 울린 마라토너인데 이 시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를 울린 마라토너 손세실리아. 다시 태어나도 아빠와 결혼하겠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한참을 묵묵하다가 다른 건 몰라도 너랑은 만나고 싶어. 애둘러 답했더니 자기는 안 된다며 난감해한다. 이유인즉 20여 년 전 출전한 마라톤 대회에서 있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아니 맞나? 맞아요.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숨이 차고 무릎도 썩음썩음하다며 이런 몸으로 재출전은 무리라 너스레다. 만약 선두 자리를 내주기라도 한다면 그땐 엄마와는 남남일 거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지구별에 다시 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며 장난삼아 낄낄대다가 돌연 정색하더니 끝내 눈물바람이다. 예상치 못한 뜨거운 고백에 울컥해져 이 풍진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와 여자를 낳은 일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다만 속으로만 대내는. 이 딸의 말을 이 시인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얘가 무슨 마라톤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건 마라톤이잖아요. 정자가 아빠 염색체 23개를 가지고 또 다른 염색체 23개를 가지고 있는 난자를 만나러 갈 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손세실리아의 시인에게 딸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시인에게는 엄마가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벼락지라는 제목의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잊었는지 모르겠다만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엄마에서 시인으로 그리고 시인의 딸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유치원에.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계시면 그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치 탯줄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시를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 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금 그 시? 좋잖아요? 이 시를 읊으면은요, 어떤 여성분들은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딸이 그런 존재였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시라는 걸 말할 때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된 시가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동시가 있고 어린이 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개념 구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동시는요, Poems for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시예요. 어린이 시는요, 영어로 Children's Poems예요. 어린이들이 쓴 시예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쓴 시를 읽어보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느낌이. 몇 년 전에 전북 진안에 송풍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5학년 사내아이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다른 애들도 자기만 쳐다보신다고 한다. 아이들은 시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한 시에서 쓰는 시, 그 동시는 보면 많이 다듬어져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어야 돼요. 7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책을 정말 감명 있게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그 정말 책이 힘이잖아요. 이 손세실리아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서점 코너에서라는 시집 코너에서 서점에 보면 이렇게 베스트셀러 시집 이렇게 코너가 있잖아요. 그 시집 코너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골 서점이 문을 닫았다. 시는 모든 예술의 기본이라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시집 진열을 고수하던 서점주의 무릎뼈가 대형 유통업의 일격에 우두둑 꺾인 게다. 평소에 시집책 이런 걸 주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문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빨리빨리, 편하게, 좀 더 싸게.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사실 빨리빨리 간다고 한들 그게 그다지 빠른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 생각할 때 김성환 교감 성격이 급할 것 같다, 느긋할 것 같다, 그저 그럴 것 같다. 다시 한번 김성환 교감은 성격이 급할 것 같다, 느릴 것 같다, 그저 그럴 것 같다.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1번? 2번이에요? 느릴 것 같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성질이 급한데 느긋하게 보이려고 엄청 애를 써요. 지금 말 속도 어떻습니까? 적당해요? 빨라요? 속도를 엄청 늦추고 엄청 늦추고 있어. 원래 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교육감돼서 사람 됐지. 대학 교수 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학생들이 딴 짓을 할 수가 없어. 계속 속사포를 쏴버리니까. 근데 보세요.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우리 운전할 때 보면 막 급하게 가잖아요. 신호 안 놓치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 내가 딱 통과했어. 근데 뒤를 딱 보니까, 미러로 뒤를 보니까 많은 차들 뒤에 쫙 서고 있어. 그때 쾌감. 나는 빠져나왔지. 니들은 거기서 걸려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 다음 신호에 가서 나랑 그랑 같이 서 있어. 이게 빠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다. 책 한 권, 우리나라 책 보면 너무 싸요. 도대체 15,000원 넘어가는 책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때요, 조금 고급진 거 마시려면 7,000원, 8,000원도 있죠. 근데 그건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런데 15,000원 책 한 권 사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구매를 하는 겁니다. 불과 한 1,000원, 500원 이런 거 아끼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잖아요. 나는 평소에 그 코로나와 좀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하니?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게 던지는 질문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그렇게 빨리 갈 거야? 계속 그렇게 싸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싸봐야 별거 싸지도 않단 말입니다.
결국에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잠식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하면은요, 책 나들이 그 맛을 몰라요. 책 나들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예, 혼자 갈 수도 있고 누가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쭉 한번 훑어보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진열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서점이 동네 서점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마치 그 박물관에 있는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학교에서 어지간한 책은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동네 서점을 좀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손세실리아 있죠. 그 시인의 집 카페에 가보면요, 거기에요 시집 코너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작가들이 이쪽에 거기를 보내는가 봐요. 우리 것 좀 팔아달라고. 그것도 참 딱한 얘기를 하지만, 내 시집 팔아야 되는데 다른 작가들이 자기 시집 팔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 가면 시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시집이 이렇게 있었어? 마치 그 시집 박물관처럼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 달에 한 2번, 못해도 한 2번, 아니면 3번 많을수 좋겠죠.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 안 사더라도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런 것을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보겠죠. 유치원 아이들의 특징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촬영한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카메라도 없죠. 그러는데 걔네들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촬영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신기할 때 있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5살 때 일을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오늘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4살 박이가 그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4살 박이는 그 순간을 그냥 촬영해버린 것이라고. 실제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은 어떻게 가능하냐?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 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앞서 그런 말을 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단어는 엄마다. 나도 아빠지만 여기에 전혀 섭섭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빠들은 실망하지 말고 아이들이 더 점수를 많이 따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 그러면 된다고 봐요. 엄마를 주제로 해서 쓴 시가, 또 괜찮은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이 시집은 제목이 웃는 연습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주 잘하는 거 우는 겁니다. 아주 잘못하는 것이 웃는 거예요. 되게 웃는 걸 못해. 어때요, 선생님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강의하러 가서 만나잖아요. 이제 오늘은 지금 좀 이렇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안 그래요? 앞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 강의하러 가서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선생님들은 도대체 강의 들으러 온 거야? 웃으려고 온 거야? 그냥 조금만 뭐 하면 웃어봐. 깍깍깍깍 웃어봐. 그래서,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는 것에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집의 제목을 웃는 연습 이렇게 했겠어요. 그 시집에 엄마를 주제로 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다정다한, 다정다감이에요. 보통 다정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다정다한, 뒤는 다정다감이에요. 시인의 이름은 박성우.
백석 문학상을 받았죠. 대단한 상이에요. 혹시 이 시 아시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아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했더니 아니네. 땡이네. 이 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정다한, 다정다감, 박성우. 내 어머니도 김정자고 내 장모님도 김정자다. 내 어머니는 정읍에서 정읍으로 시집간 김정자고 내 장모님은 봉화에서 봉화로 시집간 김정자다. 둘 다 산골짜기에서 나서 산골짜기로 시집간 김정자다. 어버이날을 앞둔 연휴가 아까운 터에 봉화 김정자와 함께 정읍 김정자한테로 갔다. 봉화 김정자는 정읍 김정자를 위해 간 고등어 같은 도톰한 보자기를 챙겼다. 정읍 김정자는 봉화 김정자를 위해 시금시금 묻힌 장아찌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정읍 김정자는 봉화 김정자 내외에게 장판과 벽지를 새로 한 방을 내놓았으나 봉화 김정자는 정읍 김정자 방으로 건너갔다. 혼자 사는 김정자를 위해 혼자 사지 않아도 되는 김정자가 내 장인님을 독속하게 하고 혼자 자는 김정자 방으로 건너가 나란히 누웠다. 두 김정자는 잠들지도 않고 긴 밤을 이어갔다. 두 김정자가 도란도란 나누는 얘기 소리는 아내와 내가 딸과 함께 자는 방으로도 건너왔다. 죽이 잘 맞는 근당깨와 그레깨는 다정다한한 얘기를 꺼내며 긴 밤을 이어갔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는 이른 아침, 한 김정자는 쌀 씻어 솥단지에 앉히고 한 김정자는 화덕불에 산나물을 삶고 있다. 이게 다정다한 다정다감이에요. 재미있어요? 이게 아들이 생각하는 엄마라고요. 재미있죠? 실제로 이 시인의 엄마는 정읍 출신이고 장모님은 봉화 출신이에요. 경상북도 봉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죠, 시인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오죠. 아이들과 늘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뭘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내 현재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 현재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다듬어 왔는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주제로 잡은 것이 문학입니다. 그중에 시입니다. 쭉 읽어보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시들이 많다는 거죠. 집에 시집 몇 권이나 갖고 계세요? 아니면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시집 코너에 가보면 시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에 그걸 많이 했거든요. 쭉 읽어봐. 그럼 몇 권 읽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디지털 시대의 문화에 이걸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잘 적응해 나가되, 여기서 수많은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되, 그러나 아날로그 이것을 쉽사리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우리 음악 녹음할 때 말이죠. 음악 녹음할 때 디지털 녹음이 있고 아날로그 녹음이 있죠. 디지털 녹음 대표적인 거 어떤 겁니까? CD죠. 그런데
아날로그 녹음을 할 때는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칼라스도 그 악보를 100% 맞춰서 노래 부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녹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수가 조금 놓치죠. 그러니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해주는 거죠.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완벽한 그런 노래보다도요, 내가 확실하게 캐치는 못하지만 뭔가 조금 빈 것 같아야 하는데 그 음악에 더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심지어 태아 음악 교육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생 음악을 가지고 살았던 작곡가, 교수 한 분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년을 하셨는데 직접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디지털 녹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태아 음악 교육을 할 때 절대 디지털 녹음된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다. 아날로그 녹음한 음악을 들려준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태아가 디지털 음악을 들을 때 찡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아날로그 녹음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좋아한대요. 아마 저기죠. 그 알파고 바둑이 나올 때 알파고 할 때 그 고는 바둑을 가리킵니다. 바둑 일본말로 고라고 하니까. 그때 중국의 커제는 한 판도 못 이겼지만 우리나라 이세돌은 한 판 이겼죠. 한 판 이겼는데 지금 알파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세돌과 커제하고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알파고는요 그 수 개발하지 않는데요. 지금 인간의 수는 여기에 있다면 알파고의 수는 이미 저쪽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도저히 아예 게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그 이세돌과 커제가 몇 년 전에 1월 초에 제주도에서 한번 친선 대국을 했어요. 둘이서.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이세돌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질문을 잘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알파고 바둑과 인간 바둑 그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알파고 바둑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바둑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서 또는 교육감으로서 아무리 잘 해보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놓쳤지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묶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되돌려보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되돌려보기를 하게 되면 막 몸이 막 이상하게 막 몸이 막 두드러기 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아, 내가 저기 왜 저렇게 했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면은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요즘에 멘탈 하잖아요. 멘탈이 강해지는 건 오히려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완벽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완벽함보다도 탁월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엑설런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딱 놓치고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느 하나의 실수, 그것은 단순하게 실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완벽한 질문이 아니라 탁월한 질문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집. 시집 그 방금 두 개 해보세요. 꿈속의 시를 베다, 그리고 웃는 연습. 진짜 재밌어요. 읽을 게 많아요. 채팅창 다시 띄워드릴까요? 예. 아니, 그냥 읽어줘요. 그냥 거기서. 예. 하마 멋지다. 하마가 아니라. 여기에, 벌써 한 8년은 됐겠네요. 여기 그 전주 교대 학생 중에, 집이 수원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한복 뭐라고 하지? 한복 플래시몹을 한옥마을에서 하는데, 그때 와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도 그때 춤도 췄어요. 몸이 이렇게 생겼어도 좀 춤은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됐거든요. 우리 전북에서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아빠가 그러시더래요. 야, 니네 교육감은 파마하냐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파마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평생 파마 염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죠. 그러면 수건으로 딱 털고 끝나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뭐 곱슬머리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곱슬이 있고 파도가 있어요. 그냥 컬이 있고 웨이브가 있다고. 아니, 컬이 아니라 웨이브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냥 곱슬머리라고 하면 짜증나 그냥. 예?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요. 교육감은 곱슬이 아니라 웨이브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날에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머리 모양이 바뀌어요. 저쪽이 유럽은 습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름에도 유럽에 나가면요, 이게 머리카락이 얌전하게 이렇게 쫙쫙 이렇게 직모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파마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마할 돈도 없어요. 웨이브 잘 어울리신대요. 그렇죠. 방금 누가 해서 웨이브 잘 어울린다고 누가 하셨어요? 유창희 선생님. 유창희 선생님? 최예진 선생님. 슬기 선생님. 그래요? 오늘 기분 좋아요, 내가. 나 이 자리에 있으면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역시 유치원 선생님은 달라요. 칭찬받아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있나요? 질문은 아직 없고요. 예.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요? 아까 완벽한 것, 탁월한 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외부에서 어떤 손님들 오셨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그걸 말하다가, 이 교육감 자리, 전북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그동안 이 검찰에 고발당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7번을 고발당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겪어냈을까? 나는 그 극복이라는 말을 이겨냈다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겪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는 보셨죠? 주인공 귀도 그거 보셨죠? 나는요 이런 것도 그냥 즐겁게 싸워요. 게임처럼 게임하듯이. 아마도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내가 이 사건에 치면한데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일을 악물고 한다면 벌써 쓰러져 버리죠.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쓰러지지 않은 건 뭐냐? 즐겁게 게임 한번 해보자. 이런. 우리 선생님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 공부를 해왔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항상 심호흡을 깊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심호흡을. 그리고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숙제를 잘 풀면 내가 또 다른 게 좋은 게 있겠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예, 또요. 지금 몇 분이나 됐나요?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힐링 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질문. 예.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럼 그 아는 방법이 뭐죠? 스트레스 측정하는 거잖아요. 측정하는 거예요. 2번 해봤어요. 2번. 근데 한 번 했을 때는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다르던데,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 이 두 개를 보더라고요. 육체 스트레스, 심리 스트레스. 근데 그것을 이제 측정해 준 정신과 의사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전북교육감님이라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아요. 이 정도 수치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혹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어쨌든 이 정도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때 하는데 그때는 항목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저항 지수. 이건 또 되게 높다네. 그래서 결론은 김상환 교육감은 스트레스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팍 주자 이러지 마시고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어려웠을 때 스트레스 받다 이거보다 가장 많이 어려웠을 때 이게 언제일까라는 건데 언제였을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그걸 이겨낸 것이 재판이겠네. 재판인데 그 재판 그 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 이 사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다 걸려. 이거 털면. 그러나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판사가 쭉 읽어줘요. 그런데 그 판결 이유를 보니까 김승환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판결 이유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모든 걸 다 털어봤으면서 은행 계좌까지 다 털어봤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네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응?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다가 이렇게 아파트 방 커튼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로가 보이고 도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말 그대로 정적이에요. 정적. 그때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인 노회찬 아시죠? 노회찬 씨가 이런 심리 상태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당해도 정도껏 당해야지.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요,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없는 거고, 내가 계속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서, 아까 말했죠. 내가 나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응?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냥 풀려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내가 이런 질문에 이 답을 한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하셨어요? 내가 소문 안 낼게요. 누가 했다고? 박선경 선생님. 어? 박선경 선생님. 박선경 선생님 누구세요? 누구예요? 예.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교육감님께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어려운 일도 많지만 보람차거나 행복할 때는 언제이신가요? 이런 질문. 행복을 주는 건요. 행복을 주는 건 우리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 여기 아이들끼리 교육감실에 인터뷰로 많이 와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초등학생들 질문이 날카로워요. 재미있으면서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행복한 것은 아이들에게서 찾아요. 그 아이들만 만나면 그냥 시름이 다 사라져요. 참 좋다. 이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보람 있는 것. 이 생각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네. 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을 안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네. 1년 동안 뭐 하신 거지?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장하는 거. 근데, 이게 생명체가 성장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 희망했던 것이 우리 전북교육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장은 교육감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하는 일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연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혼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보시죠.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굉장한 보람이잖아요. 또, 5살 박이가 들어왔는데, 5살 박이 때는, 진짜 얘 어떻게 하지 했는데, 6살이 되면서 얘가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똑같은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나 자신도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작년과 달라진 나의 모습.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주제인데, 작년에 내 입에서 나온 언어와 올해 입에서 나온 언어가 달라졌다. 더 알차졌다. 그럼 내가 느끼는 거죠. 나도 성장하고 있네. 그게 큰 보람이죠. 이건 조금 질문이 긴데요. 전라북도에서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실행하다 보면 지금도 학급당 유아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초 중고별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적절한 학생 수가 아니고 적정한 학생 수예요. 적절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적절한이고 적정한은 꽉 들어맞는다 이게 적정한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내가 교사인 내 반 아이들을 딱 보면 한눈에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는 것. 이거 난 적정수로 봐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 학급당 수가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교사인 내가 내 품 하나로 이렇게 안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또 숫자가 내려가면 적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해서 너무 내려가다 보면 또 제대로 된 학습하는 데 지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그것은 많이 이루어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위정자들이시여 교육부
지금 학급당 학생 수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해서 앞으로 상황을 견딜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무 많이 뭉쳐다니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밀집도 밀폐도가 높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래요. 오히려 확진자 숫자가 적은 거다. 이런 악조건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어쩔 수 없이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고밀도 지역에서 살기는 어려워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실이 너무 고밀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약속한 50분이 다 됐어요. 어때요? 그래도 저기네, 그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아까부터 누가 조시나 이렇게 봤는데,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예, 여름에 어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덥다고 찬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인간은 상온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체질적으로 찬 음식을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찬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에 잘 지내세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